누나 이름부터 모든 집들이야. 그래서 감면증 시켜주셨어요. 어두워지면 무조건 데리러 가야 되지. 어릴 때부터 낯가림이 심해 다른 형제보다 마음이 더 쓰였다는 초등학교 2학년 사랑이. 새학년 새학기에 겨우 적응을 맞춰가던 3월 29일이었습니다. 학교 시간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아 친구와 놀겠거니 했지만은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건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찾으러 다니면서도 어느 집에 친구 집에 가서 한숨이라도 자는지 그럴 거라고만 생각하고 우리 찾아다녔었는데 그런데 사랑이와 같이 학교를 나섰다는 친구의 얘기가 왠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많이 놀고 싶어서 소리가 전화 빌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가 오라고 했거든요. 같은 아파트 단지 어느 집으로 원래부터 아는 것처럼 보이는 아줌마를 따라갔다는 친구들의 증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실체를 확인한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검정색 옷에 여행 가방을 든 여자가 사랑이를 데리고 단지 내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두 사람이 내린 곳은 13층. 하지만 13층은 CCTV 속 여자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가호호 수색에 나선 경찰이 사랑이를 발견한 것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오고 그다음에 바빠서 한참 있으니까 회비 아빠가 내려왔어요. 왔어?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부모에겐 차마 보여줄 수 없었던 사랑이의 마지막 모습.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 지붕 위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바로 사다리 앞에 바로 있었어요. 넘어서 고개만 내밀면은 바로 보일 정도. 그런데 끔찍한 살인 방법보다 세상을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사건 당일 검거된 피의자의 정체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유인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하기까지 모든 범행을 혼자 했다는 피의자는 올해 불과 17살 고등학교 자퇴생이라는 김양.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건 맞지만 이유는 기억이 안 난다던 17살 피의자. 지난 목요일 재판정에선 김양은 정신질환으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사랑이가 김양의 집까지 따라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 피해자가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할 때 배터리가 소진되어 집 전화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집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당시 전원이 켜져 있었고 김양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밝혀진 것은 전원이 꺼져 있다는 거짓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사랑이보다 먼저 공원에 나와 있던 김양이 휴대전화로 검색한 내용, 바로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이 적힌 주간학습 안내서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이제 앞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이제 공원 학교 끝나면 뒷문 통해서 공원으로 나온다라는 걸 아이가 미리 알고 그 장소에서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검색을 했죠.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이미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게 아니냐라고 경찰을 봤던 거였고 사건 당일 CCTV에 포착된 김양의 모습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지만 변장을 위한 소품이라는 추정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양은 평소에 입던 자신의 옷 대신 엄마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1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린 김양은 15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재판에서는 환청 때문에 밖에 나오게 되었다고 주장한 김양. 이 모든 준비 과정도 환청이 시킨 걸까? 놀라운 점 또 있습니다. 범행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입니다. 김양이 사랑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간 시각은 12시 50분. 살인과 사체 훼손을 모두 마치고 다시 집을 나설 때까지 불과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인 오후 4시 9분 김양은 전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외출을 합니다. 현장이 너무 감쪽 같아서 사건 당일 수사가 몇 시간이나 지체될 정도였습니다. 꿈인 줄 알았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김양이 처음 했다는 대답입니다. 이 모든 일이 과연 현실과 망상을 혼돈한 정신질환 때문일까? 검찰이 의뢰한 정신감정 결과 김양의 범행이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무엇일까? 아스퍼거 증후군은 간단히 말하면 정상 지능을 가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퍼거 증후군은 관계 맺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성 장애를 의미할 뿐 범행 동기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범죄적 폭력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받은 김양의 정신감정 결과는 아스퍼거 증후군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보내는 거는 네. 이 사람이 범행 당시에 법률적으로 심신 상실이냐를 판정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고 결과물 결과 심신 상실 아니다 라고 나와 거기 때문에 아스토스 추정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살펴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감정 결과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봐 김양은 범행 당시 꿈과 현실을 혼동할 만한 심신상실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신질환이 아니라면 대체 왜 범행 동기를 말하지 않는 걸까? 범행 동기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는 거는 뭔가 실제 범행 동기가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하거나 이 범행 동기를 말함으로써 새로운 누군가가 드러난다거나 그거를 숨기고 싶다라고 하면 얘기를 못 할 수도 있겠죠. 사랑인의 가정 역시 김양 혼자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서에서 하루는 시시 1분도 없다고 못 찾았다고 듣고도 믿을 수 없고 차마 입 밖에 내기도 두려웠던 얘기. 어린 딸의 시신 중 일부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이어 부모의 가슴을 또 한 번 찢어놓는 건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김양의 행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9분 옷을 갈아입고 외출을 하는 김양의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날 김양이 만난 친구는 대체 누구였을까?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검거된 사람은 김양보다 2살이 많은 19살 여고 졸업생이라는 박양.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전화통화도 만나고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친하게 지낼 걸로 하겠대요. 언니 동생 하면서 연락도 잘 받았고. 박양이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외출한 김양이 그날 밤 검거되기 전까지 박양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적 조사할 때 서울 가서 만난 친구 또 조사한다 했다 불러다가 몇 번씩 묻고 몰랐대요. 그때는 걔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고 왔는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진 건 삭제됐던 김양 휴대전화기 통화 기록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된 뒤였습니다. 범행 시간 두 사람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가 확인된 다음에야 김양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진 시신의 일부를 서울에서 만난 친구에게 건네줬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가방 안에 스치는 거 정말 모르셨어요?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왜 버렸죠? 이 때문에 검찰은 박양을 사체 유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긴급 체포된 박양은 첫 조사부터 변호사가 입회했고 재판에는 무려 12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두 국내 10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로 부장판사 출신이 2명, 부장검사 출신이 2명이었는데 그중 1명은 사건 관할 지역인 인천지검에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목요일 차례로 재판에 출석한 박양과 김양.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사건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시간 10분 동안 통화를 한 두 사람. 그리고 당일 오전 10시 50분 김양은 엄마 옷과 선글라스로 변장한 셀카 사진과 함께 박양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의 내용, 사냥하러 나간다. 더 놀라운 것은 이날 통화를 하면서 박양이 특정 시신 일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는 김양의 진술이었습니다. 박양도 이런 대화를 나눈 건 인정을 합니다. 둘은 범행 도중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범행을 저지른 김양은 다시 박양과 통화합니다. 김양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 박양이 한 말은 침착해라, 그리고 알아서 처리해라. 김양이 시신을 유기한 직후인 2시 52분 서울에서 만나자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통화는 끝이 납니다. 사는 지역도 출신 학교도 나이도 다른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2달 전 SNS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열린 대화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한 그 주제를 가진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 하는 그런 창이 있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먼저 알았다 그럽니다. 채팅방이라고 표현돼요. 채팅방? 뭐 커뮤니티 방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SNS와 게임이 결합된 어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세상. 그것은 바로 캐릭터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캐릭터 커뮤니티는 누군가 새로운 얘기의 배경을 설정하고 이 얘기에 참여할 캐릭터를 모집하면서 시작됩니다. 커뮤니티에 그거를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총괄이라고 해요. 총괄이 스토리의 진행뿐만 아니라 스토리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을 하고, 총괄이 만든 얘기의 배경을 세계관이라 부르며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처럼 다양한 장르가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뭐 지하 벙커에서 만난 거의 최후의 생존자들이다. 이 중에 막 감염자가 있고 너희들은 그 면역체를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걸 약간 서로를 깔아주고 인트로라고 하죠.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줘요. 게임이나 웹툰이 이미 정해진 단계와 결말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캐릭터 커뮤니티는 캐릭터들 사이 상호작용에 따라 매번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회에서는 표출하지 못하는 걸 여기서는 마음껏 표출해도 이상해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징그러워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그런 걸 같이 공유하고 사진을 보고 뭘 하는 걸 너무 좋아하면 그 커뮤니티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가상의 얘기 속에서 얼굴도 모르는 다른 캐릭터의 호감이 생기면 이 세계만의 방식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렇게 맺은 관계를 애인 캐릭터, 줄여서 NK 또는 애인이 된 오너, 줄여서 NO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종종 오프라인에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취향이 잘 맞는 좋은 친구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던져서 계속 따라다닌다거나 성희롱이면 협박이면 해가지고 실제 애는 직장에 들어가서 성폭행하려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하나의 커뮤니티가 진행되는 시간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6개월. 그 시간 동안 내가 아닌 가상의 캐릭터에 몰입하다 보면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캐릭터들 사이의 대화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에 대해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실상 고의적 반응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한 번씩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너무 세세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그만뒀다는 제보자. 폐쇄적인 비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커뮤니티에서 김양을 만났다는 또 다른 제보자. SNS가 아닌 현실에서 김양을 만났던 이유는 김양이 먼저 NO, 즉 특별한 친구가 되어달라고 제안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토리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중에서 네가 어떻게 한 게 난 되게 좋았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거든요. 안 받아주면 사이가 어색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받아줬는데 한 며칠 뒤에 실제적으로 자기랑 사귀어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걔가. SNS에서는 자신을 남자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막상 약속 장소에 나온 김양을 보고 당황했다는 제보자. 비슷한 또래인이 친구가 되어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1시간 후인가 그때 친구를 만나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친구가 네 뒤에 뭔가 지나갔다 그러길래 진열장 가서 봤더니 내가 조금 수면 죽어 있었어요. 엄청 놀랐죠 이제. 그날 이후 더는 만나주지 않자 김양은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득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SNS에서는 편지와 정반대로 험악한 욕설을 여러 개 올리기도 했습니다. 캐릭터 커뮤니티에 빠져드는 김양의 모습은 점점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번 커뮤를 뛰겠다고 그래하고 그냥 나갔는데 점점 애가 커뮤를 많이 뛰더니 정말 이건 너무 아니지 않나 싶었던 거는 최근이었던 김양이 활동했던 커뮤니티는 성인들만 참여하도록 홍보하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켓을 음식처럼 표현해놓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건 정말 심하지 않나 싶었어요. 한국은 정말 많은 특징분들이랑 만나서 2차로 바에 가가지고 술을 마셨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올해 2월부터 김양의 SNS에 꾸준히 언급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양이 범행 직후 만났던 박양이었습니다. 올해 3월에 접어들며 자주 만났다는 두 사람. 이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했지만 박양의 계정은 비공개 상태로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또 하나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김양이 친구들과 나눈 한 채팅 앱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나눴던 SNS 글과는 달리 무심코 내뱉은 말 속에 솔직한 심경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범죄에 미국의 콜럼바인이나 일본의 청소년 살인 사건이나 보면 전형적인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잘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하죠.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친구 경험이 대부분 좋지 않았다는 거였지. 김양도 가정과 학교에서 해소되지 못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살인에 관한 역할놀이에 빠져든 김양은 더 나아가 잔혹한 내용의 동영상을 찾아보며 거기에 심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3월 29일 밤 9시 39분 김양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시각 김양은 엄마의 전화를 받고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다음 날 새벽 1시 30분 김양은 마지막 글을 남깁니다. 가상의 캐릭터가 되어 죄책감 없이 써내려간 수많은 글들. 아무도 잘못됐다 말해주지 않은 그 글들은 결국 참담한 죽음을 부른 살인의 시나리오가 되고 말았습니다.